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다른 이들과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정보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 이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 애착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지속적인 양가 감정의 소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파트너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태에 끊임없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에 같은 극처럼 가까워지려 하면 할수록 밀어내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구조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줄 주 양육자에게 깊은 연결과 의존을 느낍니다. 아이의 세상에서 양육자는 생존 그 자체이며 사랑과 안정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이 아이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아이처럼 완전히 독립하여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불안형에 비해서는 아주 약간의 자기 진정 능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비극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이는 양육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동시에 그 양육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신은 대개 정서적으로 격동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주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거나 가정 내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가 존재했던 경우입니다. 아이는 이러한 학대를 직접 목격하며 부모 중 한쪽 혹은 양쪽 모두를 악당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맙소사,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봤어. 와 같은 충격적인 경험은 아이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혹은 아이 자신이 신체적, 때로는 성적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정서적 학대 역시 아이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학대가 자신을 향한 것이었든 부모님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었든 아이는 한 가지 왜곡된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곧 격동적인 혼란이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감정적 혼돈이 뒤따른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는 주 양육자를 향해 마음의 문을 결코 완전히 열지 못하고 신뢰라는 다리를 끝내 건설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동시에 그 사람을 전혀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제발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당신이 필요하지만 당신이 두려워요라는 끊임없는 내면의 비명과도 같습니다.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영역, 즉 사랑과 연결을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죽을 만큼 두려워하는 모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앞서 언급한 양가 감정, 즉 밀고 당기는 힘의 끊임없는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공포, 회피형인 사람의 성인기는 사랑과 관련된 감정적 혼돈과 격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감정의 폭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원해. 아니, 원하지 않아. 와 같이 극과 극을 오가는 마음의 상태가 반복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밀고 당기는 역학은 결국 내적 혼돈을 키우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혼돈은 언젠가 밖으로 터져나오기 마련이며 종종 그들의 파트너에게 그 화살이 향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이것이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가 바로 이러한 혼돈과 격동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잠재의식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 일종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무의식적, 잠재의식적 수준에서 엄청난 내적 격동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격동은 결국 분노, 강한 감정, 부정성,
좌절감과 같은 감정들을 위한 온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사랑과 연결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부정적이며 화가 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말입니다. 여기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처리 기피라고 부를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몸짓 언어, 목소리 톤의 변화와 같은 비언어적 신호들을 놀라울 정도로 예민하게 포착해낸다는 의미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버림받거나 거절당하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신호를 통제하거나 조종하려는 방식으로 주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 비슷하지만 공포, 회피형의 동기는 약간 다릅니다. 공포 회피형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신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배신당해서 바보가 되고 상처받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주변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의 핵심 상처는 근본적으로 신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바보가 되거나 상처받거나 학대당할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너무 커 그들에게 무력감은 가장 큰 공포 중 하나입니다. 공포 회피형인 사람은 무력하고 덫에 걸린 듯한 느낌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이 무력감과 덫에 걸린 느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의 맥락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포, 회피형인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 많이 사랑하게 되거나 사랑에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그 사랑 자체에 대해 무력감과 덫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악의적으로 불안과 분노, 좌절과 원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 수준에서 그들은 자신의 파트너를 바로 그 무력감과 같은 느낌의 원인 제공자 중 일부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내면의 토네이도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포, 회피형인 사람은 감정적 혼돈 속에서 성장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익숙한 공간이자 사랑에 대한 최초의 연상 이미지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감정적 혼돈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화를 잘 내고 극도로 변덕스러우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학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형이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패턴으로 볼 때 공포, 회피형은 그럴 가능성이 약간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어린 시절에 목격한 것이고 그것이 종종 나중의 삶에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공포, 회피형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핵심 상처는 주로 불신, 덫에 걸린 느낌, 무력감,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깊이 상처받고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너무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패러다임 혹은 스펙트럼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그 사이에서 헛바퀴만 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발견한 것은 공포, 회피형인 사람에게는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말한 처리 기피라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필요에 극도로 예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파트너가 약속 시간보다 5분 늦게 집에 돌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공포, 회피형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파트너의 안전을 걱정하거나 거절이나 유기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느끼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의심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상대방에게 바로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의 의심이나 두려움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상대방을 너무 많이 사랑하거나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거의 내면화합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은 마치 탐정처럼 행동하며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단서를 찾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종종 상대방의 행동에 사실이 아닌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는 정말로 5분 동안 심각한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을 뿐인데 공포, 회피형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는 바람을 피우려다 들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야.
와 같은 거대한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공포 회피형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취약해지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그 생각은 10분 뒤에 전혀 다른 맥락의 말다툼 속에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 네가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늦은 거잖아. 와 같이 말입니다. 혹은 훨씬 더 다루기 힘든 방식으로,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들 자신은 그 분노가 사실 이전에 가졌던 의심이나 두려움, 혹은 어떤 형태로든 배신당했다는 가정의 결과라는 것을 인지할 수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안다고 해도 파트너에게 그렇게 취약해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상대를 신경 쓰는지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셈이고, 그것은 다시 자신을 더 무력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포, 회피형인 사람은 이러한 감정적 격동과 소통의 부재, 그리고 취약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치유의 첫걸음은 바로 취약성의 회복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늦게 와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아마 이건 제 과거의 핵심 상처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거예요. 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멋대로 부풀어 오르는 이야기가 들어설 자리를 없애줍니다. 만약 당신이 파트너와 건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말을 듣고 아니야. 그건 정말 교통체증 때문이었어. 여기 내비게이션 기록 좀 봐. 와 같이 말하며 당신이 이 관계 안에서 사실은 안전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포 회피형에게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치유의 열쇠, 바로 취약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 갇혀있는 무력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어떤 문제가 닥치든 그것을 헤쳐나갈 만큼 충분히 강한 성인입니다. 설령 최악의 경우 상대방이 정말로 당신을 속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해로운 행동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떠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취약해져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 안전과 신뢰의 새로운 뿌리 내리기 공포, 회피형에게 극도로 중요한 또 다른 치유 과정은 안전과 신뢰, 그리고 사랑받는 것과 연결된 안전함에 대한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안전하다. 와 같은 긍정적인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재프로그래밍의 핵심은 잠재의식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반복 플러스 감정을 통해 프로그래밍됩니다. 즉,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당신이 왜 이제 안전한지, 왜 더 이상 어린 시절에 있지 않은지, 왜 더 이상 덫에 걸리거나 무력하거나 힘이 없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치유 작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왜냐하면 만약 내 파트너가 완전히 부당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성인으로서 신이 주신 권리로서 일어나서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상황들로부터 스스로를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에게는 이제 자율성이 있고 자유가 있다. 나는 운전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집을 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도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뇌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과 추론을 통해 당신의 뇌를 설득해야 합니다. 취약해지는 것은 안전하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괜찮다. 내가 강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덫에 걸린 것은 아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당신을 의존적으로 만들어 결국 덫에 걸리고 무력하게 만든다는 당신의 뇌가 만들어온 무의식적인 연관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면 아래에는 이러한 핵심 상처와 잠재의식적 연관성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프로그래밍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너무 길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잠재의식은 반복과 감정을 통해 프로그래밍됩니다. 당신은 수많은 반복적인 감정적 경험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얻었습니다. 이는 곧 당신이 이제 안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추론을 사용하여 반복과 감정을 동반하여 당신의 뇌를 설득함으로써 그것들을 되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추론이 바로 당신의 뇌에게 제시하는 증거입니다. 주요한 연결고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덫에 걸리거나 무력하거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상적으로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사랑할 때 자유롭고 힘이 있으며 강하다. 그리고 만약 내가 떠나야 할 필요가 있다면 나는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유롭고 강하며 힘이 있다. 이렇게 당신의 뇌를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또한 사랑은 안전하다고 당신의 뇌를 설득하고 그 이유들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가장 높은 자아 표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한다. 사랑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나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와 같은 핵심적인 이유들을 그 안에 심어넣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청중을 위한 심층 분석, 혼내, 분인과 다테마의 곤재의 그림자 이제 잠시 이 주제를 특히 일본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일본 사회는 와, 비, 즉 조화를 매우 중시하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미확, 메이와쿨, 중요한 미덕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자신의 진짜 속마음, 본인, 혼내를 숨기고 사회적 관계를 위한 겉모습, 젠, 다테마에를 유지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포, 회피형의 내면은 이미 사랑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혼돈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에게 평온하고 안정적인 다테마에를 요구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혼란스러운 혼내를 훨씬 더 깊은 곳에 묻어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면과 외면의 엄청난 괴리를 만들어내며 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내 혼란스러운 감정은 파트너에게 큰 진메이와 구이 될 거야. 나의 불안과 의심을 드러내는 것은 이 관계의 조화와를 깨트리는 일이야. 차라리 상대를 밀어내고 혼자 고통받는 것이 그를 위하는 길이야. 이것이 바로 일본의 공포 회피형이 겪을 수 있는 독특한 심리적 딜레마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타적인 마음 때문에 역설적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츤데레 캐릭터는 이러한 심리의 대중문화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퉁명스럽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모습. 많은 이들이 이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행동 패턴은 당사자와 파트너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고통스러운 역학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메이와쿠가 아닙니다. 그것은 와를 깨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키즈나 고나, 즉 유대를 쌓기 위한 가장 용감하고 진실된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혼내를 존중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파트너와 나누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비로소 다테마에라는 갑옷을 벗고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침묵의 고통에서 벗어나 함께 폭풍을 헤쳐나가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만약 당신이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고 감정적 혼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면 부디 이것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이거나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관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그것을 아직 제대로 처리할 도구와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것은 물론 안정형 애착을 제외한 조금 더 도전적인 다른 모든 애착 유형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경우나 맥락에서도
이러한 도전과 관계의 장애물들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물려받은 프로그램들이며 당신에게 그 프로그램을 물려준 사람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들 역시 그들만의 도전과 시련,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회의 집단적인 문제들과 우리가 아직 처리할 도구를 갖지 못했던 도전들의 결과물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비난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이상, 이러한 것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이유는 충분합니다. 당신은 치유받을 자격이 있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